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업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민하 평론가, 김한 한겨레 신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김민하 평론가가 전해주시죠. 이 뉴스의 비밀은 대세는 대세인 것 같다입니다. 예. 지금 뭐 때 아닌 지금 쭉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윤석열 논쟁 이런 까지 다 끼어들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모로 어안이 좀 벙벙합니다. 뭐 대세는 대세다.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대세는 대세겠죠. 자, 들어볼까요? 나경원 후보가 윤석열 배제론을 공세적으로 제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6일날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매우 우려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사실상 윤 총장을 야권 대선 후보군에서 배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답이 방금 들으신 그 얘기입니다. 뇌피셜이다. 자기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나경원 후보가 그런 식으로 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거를 막 이렇게 공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어떤 젊은 후보로서 가질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다. 이런 주장을 받아치면서 이게 또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어떤 그 거친 말투는 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주고받은 말 중에 가장 센 발언 같아요. 보통 이제 1위 후보가 되면 뭐 몸조심을 하기 마련인데 이준석 후보가 부자가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게 사실 할 필요가 없는 발이거든요. 1위 후보가. 근데 한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경쟁하고 있는 후보 없고 자기보다 어쨌든 지지율 격차가 좀 나는데 이렇게까지 말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준석 후보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안 돼도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지금 내가 이 대표가 꼭 안 돼도 상관없다. 할 말 다 하고 뭐 반론하고 싶으면 다 반론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기조거든요. 근데 그게 전략이 되잖아요. 그게 오히려 그렇죠. 그게 오히려 지금 이준석 후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한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자,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윤석열을 소환하는 이유, 뭐 짐작은 갑니다만은 이게 이제 막바지에서 그 의도는 뭐라고 봅니까?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첫 번째로 김종인 상황론, 그 다음에 유승민 배우설. 이 두 개를 합친 게 윤석열 배제론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유승민계인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에 돌아선 듯한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상황 노릇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 영입에 막대한 난관이 생길 것이고 대선에서는 패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원 중에 핵심 지지층의 경우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만족해하지 않는 기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좌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여전히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저 사람은 우리 배신한 사람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가능하게 한 사람 아니냐 이런 이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지금 윤석열 배제론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고요. 지금 또 TV 토론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인데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아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탄핵을 막았을 것이다.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뭐가 지금 이 핵심 당원들의 정서를 건드리고 있는지가 여기서도 지금 나오는 거죠. 역시 당권자들의 그 경선 투표 비율이 높다는 게 여기서 또 흐름을 좌우하는 거 아니냐. 이준석 돌풍이 불기 전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누가 윤석열을 영입할 수 있는 후보냐로 굉장히 협소한 쟁점이었는데 어쨌든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그 쟁점으로 돌아가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 지금 전략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 돼봤는데 지지율 격차가 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이기려면 결국엔 보다 이제 근본적인 당심에 호소하는 내가 윤석열을 데려올 수 있다. 이 부분을 뭐 하는 게 더 효과적인 전략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모바일 투표가 벌써 시작됐어요. 이런 나경원 후보의 전략 효과 있을까요? 이게 어떤 아슬아슬한 박빙의 승부 상황이다. 이러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표심을 자극하고 이게 이제 승부를 좀 이렇게 가를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텐데 근데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후보 대세론이 이제 형성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클까 좀 의문이 드는 게 첫째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스토리가 전혀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러한 기류가 없었던 얘기가 아니고 또 유승민계다 이 공격도 지금까지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다 소용이 없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큰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지금 자기 주장의 어떤 중심을 지키면서 처음에는 이제 TV 토론에서 좀 건방진 이미지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당원 여론에서 상당히 좀 인심을 잃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대구에 가서 당시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
이런 걸로 좀 돌파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또 이 지금 이제 기성 당원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거 뭐 사탕 발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돌파했다. 그런 측면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사실 나경원 후보의 논리는 약간 구태한 전략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아마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영입 문제와 관련돼서 아마 제 생각에는 뒤에서는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나는 30대 드러머 출신 시사평론가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 방송을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가령 사법고시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쌓았던 우정 뭐 이런 얘기 할 때 뭐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가까운 인사를 알고 있다 이렇게 대응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가 계속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과한 표현을 한다 뭐 뇌피셜 망상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는 아마 또 당원 여론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인데 뭐 이런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결국 대세론이 좀 유지가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큰 대세엔 지장 없다 이 말씀이시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바람 앞에서 지금 횃불을 들어봐야 이 바람에 사람들은 온통 바람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횃불을 들었는지 사실 지금 관심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횃불은 지금 어쨌든 계속 얘기하는 대로 당원 투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당원들한테 좀 봐주십사 하고 하는 건데 이 당원들조차도 지금은 이제 이준석 바람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이제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제 좀 약간 네거티브처럼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나흘이라면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자, 대세론 유지될까요? 그건 그렇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 뭐 보니까 별로 뭐 이렇게 친화성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 뭐 별의 순간을 잡아야 된다, 잡은 것 같다 이런 얘기 막 했는데 이제는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막 했죠. 100% 지금 확신할 수 있는 대권 후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이제 안상수 전 의원을 만나서 검사 출신이 바로 대통령이 된 예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밝힌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윤석열 전 총장과의 접점은 없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 원인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 윤 전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별로 예우 안 하니까 그러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물론 사람이 감정의 문제도 있겠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이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단지 본인을 예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력한 대권 주자에 대해 이렇게 박대할까? 그건 저는 좀 의문인 게 그래요? 지금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5월 달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전국을 주도해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었어야 예를 들면 윤석열 중심의 정계 개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대권으로 가는 이런 쭉 이어지는 이러한 어떤 과정을 겪을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상한 간보기 정치 이런 걸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그것도 이미 한계에 좀 다다른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국민의힘 입당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사실 언론 보도가 인용하는 측근과 친구 주장이 다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 속에서 국민들의 인심을 잃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 이준석 돌풍이 사실 윤석열 현상을 일부 퇴색시켰어요. 이준석 돌풍 앞에서는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캐릭터랄까 새로움이랄까 이런 게 다소 이제 빛이 바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남은 전당대회 기간 중 계속 윤석열 쟁점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국민의힘 자체 후보가 없다. 이 조건은 변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떻게 데려올 것이냐 이 문제하고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참여를 안 하거나 낙마할 경우에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 주장. 원래 이 잠복되어 있던 이 쟁점은 앞으로 다양한 버전을 통해서 전당대회 끝나고도 계속 나오는 쟁점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매한 윤석열이 계속 국민의힘 정치의 쟁점입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김한 기자. 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번에도 윤석열입니다. 이 뉴스의 비밀은 떠난 윤석열이 돌아온 김호수를 이겼다 합니다. 아니 우리는 윤석열 없이 어떻게 삽니까? 시사평론가 윤석열 없으면 방송이 안 됩니다. 피곤합니다. 자. 이 법무부의 그 검사장급 이상 고위 인사 발표 이게 보훈 인사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어요. 네,
크게 이제 세 가지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이제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승진 문제입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이제 피고인 신분의 인물이 이제 승진을 한 영전 인사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는데요. 오늘 하루도 이 문제로 계속 정치권 시끄러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 이른바 검찰 내 빅4라고 불리는 자리를 모두 여기만 네. 사실상 첫 인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뭐냐면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모두 여기만 이제 인물이 됐습니다. 네. 뭐 검찰 역사상 이성윤이 제일 훌륭한 검사라서 그러냐? 뭐 그 부분에서 야당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정권에게 충성하는 수사를 하면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메시지를 준 게 아니냐? 뭐 그래서 이렇게 보은 인사란 비판이 있는 나오고 거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언론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한동훈 이제 검사의 일선 복귀가 이제 무산된 상황인데요. 네.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바로 이제 윤석열 총장 검찰주의자라고 얘기를 했던 윤석열 총장의 의미가 무엇이었냐를 좀 여러 가지 의미로 되짚어보게 되는데요. 이게 왜 인사보복을 계속 받냐라고 놓고 보면 결국 윤석열 총장의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윤 총장이 검사를 그만두자마자 바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그 후배 검사들을 수사에 복귀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여당 내.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보면 한동훈 검사가 이제 계속 뭐 세 번째 제가 알기로 인사 보복을 당하고 있는 건데 자천성 인사를 이미 이제 이 정권 내에서는 제2의 윤석열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 됐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하게 봤던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이 지금 수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 이제 수원지검장과 고검장에 모두 이제 말하자면 정권과 좀 가까운 인사들을 그러니까 기용한 게 정권의 불리한 수사는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인사 아니냐 이게 이제 야권과 언론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비판입니다. 네, 검찰 내부 인사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죠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례적이네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러니까 이 고위 검사장 40여 명의 인사를 온 국민이 이렇게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대한변협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공직기강 회의를 넘어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를 몰각시키는 인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제 그 지금 이제 피고인이 된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킨 문제 이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뽑고 있는데요.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화 기네요. 네, 그리고 이게 토요일 날 나왔죠. 그렇죠. 쉬는 날인데 입장문을 낼 정도로 기자들 욕 나옵니다. 그렇죠. 대한변협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꼭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서 어쨌든 고위직 검사의 경우에 피고인이 된 사람이 이제 고위직을 맡는 거는 부적절하다라는 이제 이 원칙이 이제 그 입장문의 핵심인데요. 뭐 이런 부분에서 그 대한변협 같은 경우에 이제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되는 국내 유일의 법정 단체인데 뭐 여기서도 이제 이 검찰 개별 인사에 대해서 비판 입장을 낸 것이 상당히 이제 법조계 내에서는 좀 정권에 부담스러운 일이 될 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뭐 한동훈 검사를 뭐 일선 수사에 복귀를 하니 마니 사실 그런 쟁점은 뭐 따로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작은 쟁점이거든요. 그게 한동훈 검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사실 세간의 시선에서 볼 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이성윤 이 지검장의 경우에는 고검장의 경우에는 지금 대한변협이 비판을 했듯이 어쨌든 기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렇든 저렇든 그리고 기소가 된 상황에 그러한 자신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하면 직무배제를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제 승진 인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분상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쟁은 2부에서 우리 정치업 시간에 그 여야를 대표하는 그 논쟁이 이 주제로 갑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그 잘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나 다른 평가도 있어요. 윤석열 라인 전면 배제는 아니다. 일부는 생존했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인사에서 좀 웃긴데 왜냐하면 이거를 기준으로 인사를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라인이라는 게 애초에 뭡니까? 그거부터 사실은 확인을 해야 돼요. 뭘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월성 원전 관련된 수사를 지휘해온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좌천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뭐 인천지검장으로 전보된 게 이제 선방이다 이런 평가인데 이게 사실 뭐 선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그 되는 자리로 가는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정통 특수통으로 알려져서 정권 눈밖에 났다 뭐 이런 이제 법조계 안팎의 평가가 있던 주영환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장도 이제 삼수 끝에 검사장 배지를 달아서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일방적인 인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항변도 나오는데 예. 이거를 놓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불가피한 측면이 뭐냐면 특수부 검사들이 지금 승진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특수통인 윤석열 그 총장이 그만두자마자 바로 정치에 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이 정권이 우리를 승진 안 시켜준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도 특수부 검사는 스타 되면 정치하는 거 아니냐 바로 이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정치적 정무적 고려네요. 요 문제는 있어요. 정권 초에 특수부 검사들이 너무 많이 승진했습니다. 너무 많이 승진했기 때문에 예. 그 이걸 하려면 또 조국의 시간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3시간 해야 됩니다. 예. 아무튼 균형을 맞춰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라인이라서 배제했다. 이 얘기가 어불성설인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검사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를 예를 들면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거나 그러한 직분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예. 이제 그런 기준을 들이댈 수 있겠지만 그냥 특수통 라인이다. 이거 하나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검찰 특수부는 뭐 몇 개 붙여 합친 것보다도 언론의 중심입니다. 자, 중간 간부 인사가 어떻게 될지 짤막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중간간부 인사 전에 일단 검찰 직제 개편안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과 법무부의 갈등이 어쩌면 다시 표면에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갈등입니까? 예, 그래? 왜냐하면 조직 개편안이 사실 중간간부 편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입장들을 낼 거냐.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박탈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조율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설되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과 뭐 인권보호부 이런 데가 이제 어떻게 구성될 거냐. 뭐 예. 이런 것들도 관심인데 이게 결국엔 여전히 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협의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인사보다 조직 문제가 더 지금 화급한 쟁점이다. 이 말씀이셨어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군개혁 뉴스에 비면 본영화의 속편 아닌가라는 건데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한 지시를 거듭 내렸는데 예.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여기에 민간위원도 참여시켜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군 검찰이 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돼서 공군 20비행단 부대원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번에야말로 문제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예전처럼 이렇게 한참 이렇게 한바탕 살풀이 해놓고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냐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는 군을 보면 국민들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유족 측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관련자들에 대해 가지고 그 뭐 고소장을 추가로 계속 제출하고 있죠. 이게 사건 초기에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의 국선 변호사 역할을 한 모 씨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지금 고소장을 제출한 건데요. 네. 유족 측은 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에 이 피해자가 계속 방치됐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암시한 상황에서 국선 변호사가 이걸 방관한 것이다라면서 이것은 변호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국선 변호사 선임했는데 대면 면담은 한 차례도 안 했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화를 2차례 했다. 근데 이 2차례도 사실은 조사 일정이나 이런 거 조율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왜 이렇게 대면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이 국선 변호사가 결혼을 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신혼여행 등등을 갔다 와서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해야 됐고 이런 개인 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절망감을 느낀 게 이러한 이제 비극으로 이어진 하나의 요인이다라는 게 유족 측 주장입니다. 자, 캐면 캘수록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들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를 여성으로 배정해야 되는 게 군 내부 규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업무 매뉴얼을 보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 관계자는 여성으로 우선 배정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예. 만약에 국선 변호사 중에 여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을 활용해서 민간 변호사를 이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공군은 이 국선 변호를 맡는 여성 법무관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남성 법무관을 선임을 했고 민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에 전혀 안내를 해주지 않은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한 그 의혹의 초점이 공군 검찰입니다. 이 공군 검찰에 이해할 수 없는 늑장 등 또 문개기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 군사경찰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한 달 만에 공군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55일 만에야 공군검찰이 첫 피해자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마저도 피해자가 극단 선택 후에 이 일정을 앞당겨서 실시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황당하죠. 그러니까 사망을 하니까 피해자 사망을 하니까 그제서야 움직인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피해자 사망 닷새 만인 지난달 27일에 가해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았는데 예. 이걸 집행을 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알겠습니다. 피의자가 조사받는 날에야 이미 제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사건으로 보기는 한 것이냐 엄청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해무공과제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군사법원 폐지하자, 사법제도 개혁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정치권에서 지금 논의 중인데 정부가 이미 국회에 지난해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군사법원권을 개정을 해서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를 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법 즉 민간으로 이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부터 고쳐야 사실은 이와 연결된 여러 가지가 쭉 바뀐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권력이 군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고 본질을 흐린다. 이런 이유인데요. 예.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영화가 또 재현되는 그런 상황은 안 돼야 되겠죠. 이번에야말로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간 법원 검찰의 그 쟁점이 군으로 옮겨오는 양상이에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미가 안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뉴스업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김민하 평론가, 김한 기자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